여러분, 6개월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1870년 유럽에서는 6개월 만에 황제가 포로가 되고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강국이 탄생했습니다. 무너진 건 다름 아닌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당시 유럽 최강이었습니다. 독일보다 사거리가 2배 긴 최신형 샤스포 소총을 갖고 있었고 분당 125발을 쏘는 미트라유즈 기관포까지 있었거든요. 반면 독일은 수십 년 뒤떨어진 구식 바늘 소총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 초반 프랑스군 5,000명이 독일군을 격퇴시켰어요. 최신 무기의 위력이 제대로 발휘됐죠. 42만 명의 전문 군인을 보유한 프랑스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6개월 만에 이런 대참사가 벌어진 걸까요? 왜 더 좋은 무기를 가진 프랑스가 구식 무기의 독일에게 완전히 짓밟혔을까요? 지금부터 그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오토 폰 비스마르크라는 천재적인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열된 오스트리아를 제쳐두고 현대적이고 강력한 프로이센이 독일 통일을 이끌어야 한다고 믿었죠. 심지어 쿠데타를 일으킨 날짜까지 아우스터리츠 대승리와 맞춰버릴 정도였으니까요. 나폴레옹 3세는 프로이센의 확장이 유럽의 세력 균형을 깨뜨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여러 독일 국가들이 북독일 연방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와의 전쟁만이 이들을 설득해서 독일 통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프랑스군은 선별 징집제를 바탕으로 한 전문 군인 조직이었습니다. 장기 복무를 선택하는 이들에게는 각종 혜택을 제공했죠. 반면 독일군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보편 징집제를 도입해서 모든 남성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군복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1870년 7월 28일 파리를 떠나 동쪽으로 진군하며 라인강 군대를 직접 지휘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독일을 침공해서 남부 독일 국가들을 프로이센의 지배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죠. 이후 벌어진 소규모 교전에서 프랑스 소총이 특히 장거리 정확도 면에서 월등히 우수한 무기임이 증명되었습니다. 프랑스는 또한 분당 최대 125발의 대구경 포탄을 쏠 수 있는 다연장포인 무시무시한 미트라유즈를 배치했습니다. 이런 군사 병참의 위협은 모두 1860년대 초부터 당대 최고의 군사 천재로 널리 인정받던 헬무트 폰 몰트케 원수의 공로였습니다. 독일 참모본부 장교들은 프랑스 전역을 여행하며 지형을 측량하고 정밀한 지도를 제작했는데 그중 일부는 프랑스가 자국 지도를 만든 것에 버금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능선은 그 너머 평원을 가로질러 명확한 사격선을 제공했죠. 독일군이 진군하자 그들은 사기를 꺾는 맹렬한 사격을 받았습니다. 샤스포 소총은 대부분의 실질적 피해를 입혔고 바늘 소총으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거리에서 적군을 쓰러뜨렸습니다. 프랑스군이 적 보병을 상대로 전선을 유지하는 동안 그들은 독일 포병의 자비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맥마흔은 무적이라고 여겨졌던 프랑스 포병이 최신 신관과 후장식을 사용하는 새로운 크루프 설계 대포에 완전히 압도당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랑스군은 이를 견고한 방어 대형과 집중 화력으로 대응하려 했지만 훨씬 더 잘 조직된 독일군 부대에 포위당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포사가 이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군대를 재편성하고 증원군을 요청하려는 모든 시도는 열악한 통신망 때문에 좌절되었고 저녁 무렵에는 이 두 재앙적 패배 소식이 그의 귀에 들어오자 남쪽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군은 모젤강을 건너는데 일주일 이상이 걸렸고 독일군에게 프랑스군을 더욱 지연시킬 수많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군은 독일군 예상보다 훨씬 느리게 후퇴했고 프로이센 제2군 3만 명이 마르라투르 마을 근처에서 프랑스군 후위 부대를 괴롭히려고 파견되었을 때 그들은 대신 적군 전체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수적 열세의 독일군은 적군 대열의 혼란을 감지하고 공세를 취했으며 결국 프랑스 포병 진지를 향해 두 개의 중기병 연대가 무모하게 돌격했습니다. 나중에 죽음의 돌격이라고 불린 이 자살적인 용맹은 800명의 기병 중 절반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프랑스군 포병을 성공적으로 침묵시켰습니다. 지원을 받지 못한 프랑스 보병은 수적으로 거의 4대 1의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의 얇은 방어선을 돌파할 수 없었습니다. 늦은 오후 독일군 증원군이 그 지역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바쟁은 그의 부하들이 서쪽으로의 돌파를 계속 시도하기에는 너무 지쳤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던 그는 마르스에서 거의 재앙적인 상황이 벌어진 후 적어도 휴식과 재보급을 바라며 메스로 후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몰트케는 신중함을 보여 제3군에게는 남쪽의 맥마흔을 계속 추격하도록 했고 제2군에게는 모젤강과 그라브로트 마을에 있는 프랑스군 진지를 향해 진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승리를 약속했소. 이제 나를 길에 끌어들였소. 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프랑스군이 제국 근위대가 철수 준비를 하는 것을 보자 사기가 무너지고 전체 군대가 메스 요새 뒤로 혼란스럽게 후퇴했습니다. 그곳에서 프랑스군 사상자 12,000명과 비교해 2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포위되고 차단되었습니다. 그라브로트 전투는 독일군에게 결정적인 승리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 몰트케는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의 손실이 컸고 프로이센 제1군의 슈타인메츠 장군이 독일군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몰트케는 한 자루펜으로 그를 교체했습니다. 이 시점에 이르러 프랑스군의 모든 이들이 나폴레옹 3세가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1세의 황제는 오랫동안 여러 건강 문제를 앓아왔지만 이는 국가 기밀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병사들은 그가 관절염과 담석증이 합쳐져 끊임없이 고통받으며 진영을 절뚝거리며 돌아다니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최근 전투에서 프랑스군의 약점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난 프랑스군 전체의 상태를 반영했습니다. 맥마흔은 라무 광장에서 병력을 집결시키고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갑자기 부상을 입어 전투에서 패배하여 전장에서 철수해야 했기 때문에 지휘 계통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맥마흔의 후임으로 지명된 사람이 후퇴를 명령했을 때 프랑스 전쟁부 장관의 명령으로 파리에서 막 도착한 다른 장군이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명확한 지휘 계통을 확립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군대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고 주저했습니다. 늦은 오후에 바질레 마을이 마침내 바이 에른군에게 점령되었고 전투에서 거의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성벽을 공격하는 대신 독일군은 마을 밖 고지에 400문이 넘는 대포를 배치하고 날이 저물면서 파괴적인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 3세 황제는 독일군의 포탄이 그의 진격을 끝낼 것이라고 낙담하며 군대 사이를 앞뒤로 목적 없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마침내 신이 자신을 포탄으로 자살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체 위에 패기를 개양했습니다. 이 늦은 시각까지 프랑스군은 무자비한 포격으로 모든 응집력을 잃고 전투력으로는 거의 전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수장인 루이 조슈 장군은 담대하게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그는 우리 땅의 1인치도 요새의 돌 하나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은 프랑스가 더 이상 전장에서 충분히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프랑스가 땅과 돌을 양도할지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양도할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수도를 향해 진군하면서 독일군은 프랑스 유격대에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다수는 분노한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의 잡다한 집단에 불과한 파리 국민경비대원이었습니다. 약 6만 명만이 실제 군인이었고 다른 10만 명은 징집에서 벗어나 정규군으로 편입된 사람들로 구성된 기동대의 일원이었습니다. 독일군의 포위망은 뚫을 수 없었고 10월 27일 바쟁은 마침내 13만 3천 명의 병력을 모두 포로로 내주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프랑스가 거둔 유일한 진정한 승리는 12월 9일 루아르에서 새로 모은 군대에서 온 7만 명의 병력이 2만 명의 바이에른군을 격파하고 오를레앙시를 해방했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그와 비스마르크의 제국적 야망의 정점이었으며 남부 독일 국가들을 연방에 가입하게 만든 프랑스의 침략으로 직접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비스마르크는 파리 포격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고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황제는 그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사망자는 15만 명이 넘었고 부상자 수는 최소한 그와 같았으며 놀랍게도 72만 3천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민간인들 역시 유격대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수많은 마을과 도시가 불타고 여러 포위 공격으로 수만 명이 사망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승부를 넘어서 유럽 전체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독일 제국의 탄생은 유럽의 세력 균형을 완전히 재편했고 이는 후에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국제정치의 출발점이 되었죠.